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혼자 사업을 하며 사는 40대 화가예요. 화가라고는 했지만 사실 작품이 유명하거나 전문적으로 작품을 파는 수준은 아니에요. 사업이 바쁘기도 하지만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 작업을 할 짬을 낼 시간이 많이 없기도 해요. 하지만 틈틈이 짬을 내어 가끔 작업을 할 때 사연 방송을 많이 듣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잡생각도 없어지고 뭐랄까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작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오직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를 악물고 모든 것을 버텼다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이 상처가 아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용기 내어 꺼내보려고 해요.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위로를 받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제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페인트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죠. 자체 영업점은 물론 제조 공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시고요. 이 회사는 처음 저희 엄마의 부모님이 운영을 하시던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두 분이 오래전 전쟁이 끝나고 작은 공터에 자리를 잡고 원료를 직접 섞어서 주변에 파시는 게 시작이었다고요. 전후 복구와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페인트 사업은 점점 커졌고 저희 엄마가 태어나 자랄 때는 꽤 규모가 있는 공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 시절에도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유복한 환경에서 잘 자란 부잣집 딸이었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저희 엄마 딱 한 명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회사를 물려받아야 했지만 엄마는 싫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지만 당시에는 설비도 좋지 않아 페인트 공장이라고 하면 지저분하고 역한 화학 제품 냄새가 많이 나는 곳, 판매자도 거의 공사를 하거나 건설을 하는 분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 곱게만 자란 엄마가 그런 일을 하고 싶었을 리가 없었을 테죠. 물론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회사를 물려줄 사람을 찾으시던 외할아버지의 눈에 저희 아버지가 들어온 거죠. 저희 아버지는 당시 흔한 다른 아버지들처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 상경에서 일을 하러 올라온 분이었어요. 18인가 17의 상경에 온갖 일을 하다가 갓 20에 외할아버지 공장으로 취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또 똑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외동딸만 두었던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딸의 짝으로 점치고 두고 공장을 물려주려 하셨던 거죠. 미선아,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정군이라고 있어. 정군? 그런데요? 주말에 집에 밥이나 먹으러 오라고 했으니 어디 가지 말고 있어. 네? 아버지 공장 직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왜 있어요? 정군이 참 성실해. 그리고 너무 영특하고 바지런한 사람이다. 하나를 알려주면 진짜 열은 아는 사람이고. 잠깐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간 온갖 놈들 봤어도 이만한 사람 없어. 배움이 짧아 그렇지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니까 잘 보고. 아, 진짜 아버지, 저 여대생이라고요. 지금 저에게 공장 다니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잣집 딸 여대생이 겨우 중학교를 나와 일만 하던 아버지가 눈에 찰 리가 있었겠어요.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려는 외할아버지에게 반항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제대로 말도 한마디 걸지도 못하고 짝사랑만 하시고 말이죠. 그런 아버지가 답답했던 외할아버지가 조건을 내걸으셨대요. 정군을 학교 앞으로 마중 보낼 테니 같이 오면 통금 시간을 늦춰주겠다고 말이죠. 외할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당시 엄마의 통금 시간은 저녁 9시였대요. 그걸 10시로 늦춰주겠다고 하셨던 거죠. 한창 놀고 싶었던 엄마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죠. 까짓것 같이 집에 와도 무시를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의 재촉을 받으며 일찍 퇴근해 매일 학교 앞으로 엄마를 데리러 갔고요. 하지만 엄마의 무시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니네 엄마에게서 얼마나 찬바람이 일던지 날 보지도 않았다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매일 갔어? 매일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다가 시간 되면 같이 버스 타고 집에 왔지.
집에 도착하면 잘 가란 말도 없이 문을 탕 하고 들어갔다니까. 엄마 좀 너무했다. 아니 버스에서 말이라도 걸어보지 아빠. 말이 뭐니. 가까이 오지도 못하겠어. 걸을 때도 멀찍이 떨어져서 걷고 그랬다니까. 그랬던 엄마가 무너졌던 건 순간이셨대요. 그날도 카페에서 신나게 수다를 떨면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밖에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더래요. 친구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실 거라고 매몰차게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밖에다 세워두었던 엄마는 신경이 쓰였대요.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양동이로 퍼붓듯이 왔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싫어도 사람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나갔더니 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골목에서 장승처럼 서서 그 비를 다 맞고 서 계시더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들어가서 비라도 피하고 있지. 으이그 융통성 없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 모습에 반했어? 그때 내가 미쳤지. 비에 쫄딱 젖어놓고도 내가 나오니까 활짝 웃는 게 왜 그렇게 가슴에 걸리던지. 아빠 멋있다. 그러고도 작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가는데 우산을 나에게 다 밀어주고 자기는 다 맞고 가는 거야. 아휴, 그놈의 비만 아니었으면.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두 분은 참 금슬이 좋으셨어요. 두 분은 저와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을 낳고 잘 사셨죠. 아버지는 우직하고 또 자상하고 다정하신 분이셨어요. 저에게도 따뜻한 아버지였지만 엄마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남편이기도 했죠. 아버지에게 엄마는 영원히 귀한 아가씨이자 공주님이었고 아버지는 이런 엄마를 늘 애지중지 사랑하셨어요. 그런 아버지 덕분에 엄마는 평안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죠.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아프시기 시작하시다가 몇 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원인은 암이었어요. 아버지는 본인이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엄마 걱정만 하셨어요. 당신 몸 아픈 것보다 혼자 남겨질 엄마만 어떡할까 그 생각만 하셨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엄마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죠. 엄마는 의외로 의연하셨어요. 의연히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셨고 저희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거나 힘들어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찾아왔을 때 정신을 잃어가는 아버지의 귀에다 대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 잘 살게 여보. 우리 회사, 우리 아들, 딸 내가 잘 돌볼 테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마. 이제 걱정은 하지 말고 푹 쉬어. 고마워 여보. 아버지는 정신이 흐린 가운데에서도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살짝 미소를 지은 뒤 조용히 돌아가셨죠. 그 이후로 엄마는 갑자기 사업에 뛰어드셨어요. 아버지 뒤를 이어 페인트 회사 대표가 되셔서 회사를 운영하셨던 거죠. 주변에선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놀라웠죠.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늘 커다란 거목처럼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회사 대표이셨던 것처럼 회사 운영을 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회사 경영의 천재적인 모습마저 보여주셨죠. 원래 작은 페인트 하청 공장에 불과했던 저희 회사는 저희 아버지 때에서 번듯한 생산 공장을 갖춘 페인트 회사로 거듭났고 엄마 때에서는 더 큰 규모의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어머니는 늘 담담하게 그 일을 해내셨고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동생은 음악을 전공했어요. 악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작곡을 전공해서 유학까지 갔죠. 그리고 저는 미술을 전공했고요. 사실 남매가 둘 다 음악이니 미술인이를 해서 엄마도 이것저것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요. 동생은 음악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외국으로 유학까지 가서 결국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엄마, 저 이번에 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취직을 할 생각이에요. 뭐? 한국 안 돌아올 거야? 여기서 오디션 봤는데 연주단에 합격했어요. 한국보다 여기가 훨씬 대우가 좋아요. 너는 회사 일할 생각은 전혀 없어? 엄마, 저는 음악 아니면 다른 일은 할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경력 좀 더 쌓고 갈게요. 응원해주세요.
사실 동생의 이런 성향은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거였어요. 사실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셨고 쉬는 날이면 가끔 기타를 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엄마는 남동생이 음악을 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반면 저는 어디서 그런 재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미술을 하고 미대를 나오기는 했어요. 처음 미대를 갈 당시의 생각만큼 그렇게 훌륭한 작가가 되거나 뭐 그러지는 못했지만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죠. 하지만 그 일이 그런대로 적성에 맞더라고요. 일도 재미있었고 수입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저 역시 회사를 운영하거나 엄마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도 전혀 없었죠. 엄마는 가끔 저희를 보면서 한탄하시고는 했어요. 딸이고 아들이고 수억 들여 가르쳐놨지만 일 같이 도울 놈은 하나도 없고 내 팔자야. 엄마, 요즘 회사 자식에게 꼭 물려주라는 법도 없어. 생각을 바꿔. 조용히 해, 이거사. 에구, 내 죄를 내가 봤네.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그래도 엄마는 아버지 잘 만났잖아.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너랑 경영인들 맞선을 주선하던지 해야겠어. 방법은 그것뿐이다. 어우, 싫어, 엄마. 나는 엄마랑 다르다고. 그러다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를 크게 하게 되었어요. 창립 60주년인가 그랬거든요. 정말 큰 행사라 저 역시 행사에 동원이 되어 행사장에서 이것저것 일을 하게 되었죠.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직원 하나가 다가오더라고요. 저기 못 보던 얼굴인데 어디 부서 직원이세요? 저요? 왜 그러세요? 아, 나는 여기 개발팀 직원이에요. 처음 봐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하고. 됐어요. 괜찮으니 일 보세요. 아, 그래도 도와줄게요. 이런 힘든 일은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접근해 오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나이는 저보다 3살 정도 많았는데 알고 보니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든 건 다 자기를 시켜라. 이따 끝나고 뭐하냐. 자기가 밥을 사주겠다 이러면서 작업을 걸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저는 처음 그 사람에게 나는 여기 직원이 아니고 그냥 하루 일을 하러 온 알바생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다며 밥을 먹자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기에 저는 만났어요.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제 스타일이라 저도 싫진 않았거든요. 그냥 하루 만나서 맛있는 밥 얻어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가벼운 생각으로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람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솔직히 좋았고요. 그렇게 두어 번 만남을 이어가다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그 사람은 저를 그냥 작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만났어요. 저에 대해 솔직히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좀 미안하긴 했지만 다른 회사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이니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났을까?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분위기 좋은 식당으로 데려가더니 반지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우리 결혼하자, 자기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자기야, 사실 나 솔직히 이야기할 것 있어. 갑자기 뭔데? 혹시 이혼 경력이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사실 자기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 딸이야. 남자친구는 멈칫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그때 회사 들어온 지 4년이 지난 터라 이제 웬만한 회사 사정을 알고 있을 상황이었으니 회사 대표에게 제 또래의 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딸이 저라는 건 몰랐겠죠. 거짓말해서 미안해. 아, 그래서 그날 거기 와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건데 사실을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대표님이 우리 사이에 허락하지 않으실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그런 거 따지시는 분 아니야. 저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다정하고 성실한 이 사람이라면 미래를 함께해도 충분하다 생각했거든요. 저에게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조금 놀라셨지만 큰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 같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참 너무 웃기지 않니? 뭐가?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더니 너도 결국은 회사 안에서 신랑감을 찾아 데려오네. 그 사람이 부디 네 아빠처럼 너를 아껴줘야 할 텐데. 걱정 마, 엄마. 이 사람 내가 엄마 딸인 거 몰랐을 때부터 나라면 껌뻑 죽었으니까.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땐 나중에 회사를 누가 물려받고 이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리고 당시 제 남자친구 역시 적어도 그때까진 누구보다 순수하게 저 하나만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라 확신해요. 적어도 그때는 말이죠. 남자친구 집에선 그야말로 저를 대환영했어요. 남자친구 집은 그야말로 평범한 집이었어요. 아버진 회사를 다니시다 곧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가정주부시더라고요. 아래로는 대학을 나와 작은 회사를 다니는 여동생이 있었고요. 집으로 인사를 갔더니 남자친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시고 이뻐해 주시는지 오히려 제가 다 황송할 지경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정미친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뵙고 싶었어요. 어서 와요.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아유, 어쩜 이렇게 곱고 이쁘실까? 말도 싹싹하게 잘하시고 편히 앉아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앉으세요. 제가 케이크 좀 사왔어요.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사왔어요. 밥도 다 차려놨는데. 어쩜 고급스러운 거 좀 봐, 여보. 이거 봐요. 난 이렇게 이쁜 케이크 처음 봐요. 두 분 다 왜 그래요? 존댓말에 칭찬해. 요즘 이런 케이크 흔하기만 하고만 뭘 그리 호들갑은? 너 말 조심하네. 그렇게 흔하면 네가 한번 사와보지 그랬니? 남자친구에게는 4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셀쭉해서는 트집을 잡더라고요. 저를 보는 눈빛도 뭐랄까 약간 고가운 표정이라고나 할까 뭐 그랬어요. 하지만 곧 부모님들의 엄한 말과 또 남자친구의 무서운 표정에 금방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 정도야 뭐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저도 일을 하며 모아놓은 돈이 있었고 엄마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회사 근처에 엄마가 집을 한 채 마련해 주셨고 제가 모은 돈으로 집안 가전도 드렸고요. 혼수도 최고급품으로 잘해드렸어요. 남편이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으로 시부모님 차도 바꾸어 드렸고요. 그러니 어떻게 저를 안 이뻐하시겠어요? 그러던 중 엄마 생신이 다가와 하루는 시내 백화점에 갔어요. 생신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죠. 거기서 뜻밖의 인물을 우연히 마주쳤죠. 바로 남자친구 여동생이었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가재미 눈으로 투덜대더니 밖에서 만난 여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반색을 하더니 팔짱을 끼며 아양을 부리더라고요. 언니, 나 백 하나만 사주세요. 네? 언니 그 정도는 되잖아요. 네? 가방이요? 철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여동생이 다짜고짜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사주겠다고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라고 하자 여동생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기가 막히게도 명품 매장이었어요. 손바닥만한 핸드백 하나가 수백만 원씩 하는 곳 말이에요. 아니 아가씨, 여기는 너무 비싸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요. 네? 비싸다뇨. 언니는 이런 거 몇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가방은 없어요. 다른 곳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그건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 회사 사장 딸이라면서 말이 돼요? 명품 하나 못 사주면서 무슨 사장 딸이야. 나는 무슨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남자친구 여동생은 실망을 했는지 엄청 투덜대더니 그 와중에도 다른 브랜드에서 몇십만 원 하는 가방 하나를 기어이 얻어내서는 쌩하니 가버리더라고요. 사주고도 욕을 먹을 판이니 어찌나 기가 차던지. 저는 당장 남자친구에게 화를 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는 크게 당황하더라고요. 내가 평소 자기네 회사 엄청 칭찬하고 대표님 딸이라고 했더니 이놈의 지지배가 도를 넘었네. 자기야 진짜 미안해. 나도 명품 같은 거 안 사는 거 알잖아. 진짜 돈 쓰고 욕먹었어. 누가 보면 자기가 우리 집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줄 알겠어. 내가 이 지집에 단속할게. 내 약속해. 다시는 자기네 집안 어쩌고 하면서 이런 일 절대 없게 할 거야. 이러면서 본인이 더 기막혀하고 화를 내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앞으로는 절대 자신의 가족들 입에서 저희 집 재산이나 돈에 관한 말이 나오는 일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아마 회사 내부에서는 대리가 대표 딸을 낚아채서 결혼을 한다며 제 남편이 일부러 알고 접근을 했다는 둥, 앞으로 이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둥 소문이 무성했던 모양이었더라고요. 엄마도 그 부분을 내심 걱정하셨고요.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남편은 별다른 티를 내지도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저에게 대하는 것도 변함없이 다정하고 따뜻했죠.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도 정말 잘했어요. 회사에서는 다른 티를 내지 않고 어쩌다 마주치는 일이 있어도 회사 사람들 틈에 섞여 멀찌감치 서 있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누구보다 살갑고 다정하고 또 듬직한 사위였죠. 가끔 한국으로 들어오는 동생에겐 형 같은 매형이었고요. 시댁에는 결혼 전 저에게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선을 잘 그었어요. 얼마나 선을 잘 그었는지 시어머니가 오히려 서운해할 정도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죠? 제가 택배 보냈는데 잘 받으셨어요? 그래. 과일이 너무 실하구나. 잘 먹을게. 애 키우기도 바쁜데 뭘 이런 걸 사서 보냈어. 어머니 좋아하시니까 생각이 나서요. 요즘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아니야. 아들놈은 지 부모는 생각도 안 하는데 네가 무슨 잘못이니? 그 사람 요즘 회사가 바쁜가 봐요. 매일 퇴근도 늦고 그래요. 에휴, 결혼하고 나서 난 아들이 없어진 것 같아. 아예 뺏긴 것 같아서 서운하다. 너라도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구나. 사실 저로서는 딱히 나쁠 것은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은 칼같이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종종 전화도 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면서 점수를 따고는 했죠. 그렇게 저희는 잘 살았어요. 결혼하고 곧 있어 아이들도 2살 터울러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회사도 잘 되고 남편도 엄마에게 인정을 받아 승진도 빨리 했어요. 누가 봐도 부족할 것 없는 행복한 가정이 바로 저였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참 행복한 날들이었죠.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그 행복은 길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 일이 있기 대충 1년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전부터 문제가 골마 있었는데 제가 알아차린 것이 아마 그때쯤이었다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결혼을 하고 2년 터울로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느라 회사고 뭐고 엄마고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몰랐던 것이죠. 어느 순간 보니 엄마가 남편을 대하는 것이 좀 대면대면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예전처럼 엄마에게 살갑게 굴지도 않았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남편에게 캐물으니 이러더군요. 내가 이사로 승진하고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난 이후로 장모님이 내가 일하는 방식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인터넷 판매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우리 엄마가 일하는 방식 다르다고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말해봐. 요즘 건설 경기가 나쁘잖아. 그래서 비용 삭감을 해야 했어. 그러다 보니 정리해고가 필수였는데 대표님이 결사 반대하셨거든. 사람 해고는 절대 안 된다고. 알고 보니 남편은 이사로 승진을 하면서 나빠지는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고 이것저것 비용을 절감하는 일들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크게 비용을 줄이는 일이 뭐겠어요? 바로 인건비를 줄이는 일이죠. 그걸로 엄마와 큰 의견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매장 수를 줄이고 아낀 인건비도 아끼고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했고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이 사업은 직접 색을 보고 구매를 해야 하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는 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직원 정리도 반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사 권한으로 강행을 해버렸대요. 그걸로 엄마는 크게 분노하셨고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남편의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표가 있는데 남편이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사람이 기분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엄마가 고집을 부리면 조금 맞춰드리고 조율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서 기분을 풀어드리라고 말이죠. 그게 우리의 도리라고 했어요. 저 역시 자주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엄마를 찾아가 나름 아양도 떨고 심기를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죠. 하루는 엄마가 아이들과 저를 보며 이러시더라고요.
양서방이 조금만 회사에 애정이 있었으면 좋겠어. 돈을 버는 곳으로만 보지 말고. 엄마는 양서방이 얼마나 회사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양서방이 물려받을 회사잖아. 나는 평생을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 돈만 쫓으면 안 돼. 에이, 그거야. 요즘 경제도 어렵고 회사 잘 되려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거죠. 좋게 이해해 주세요. 그런 거면 좋겠구나. 부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날 저는 엄마의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나중에야 엄마가 말하신 그 속뜻을 알고 가슴을 쳤죠.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엄마 말뜻을 알았더라면 나중에 일어날 최악의 상황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엄마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많이 변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죠. 당신이 맞다고 해도 조금 저드리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드려. 부탁해. 나도 노력하고 있어. 여보, 어차피 엄마 나중에 퇴직하면 회사 당신이 이어받을 거잖아. 이러다가 사이가 틀어져서 전문 경영인을 데려오면 어쩌려고 그래. 남편은 제 말에 생각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 이러다가 엄마가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넘긴다고 하면 남편이 받게 될 상처가 걱정이었어요. 그런 저의 말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지 저는 그때 몰랐죠. 결국 저의 설득에 남편도 결국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엄마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는 그 다음 명절에 선물을 바리바리 사들고 찾아갔고 남편은 엄마와 진지한 대화를 길게 나누었죠.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장모님, 아니 대표님 철학을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 고마워. 아니에요.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잘 봐주시면 앞으로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대표님, 잘 봐주세요. 그렇게 일단 갈등은 잘 봉합되는 듯 보였어요. 그 이후로 남편 역시 집에서 회사 이야기를 별로 많이 하지 않았고요. 엄마도 그러셨죠. 남편은 그리고 한동안 바빴어요. 시댁에도 예전보다 자주 가더라고요. 시아버지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했어요. 제가 가보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말리고 시어머니도 저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던 날.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워 아침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는 미술학원 출근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게 된 이후부터 다시 미술학원 일을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공장 출장이 있어서 새벽에 출근을 한 뒤였죠. 오후에 아이를 봐주시는 분과 통화를 하고 막 집을 나서는 길이었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무시했는데 계속 같은 번호로 걸려오길래 받았더니 이러더라고요. 병원이라고.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저는 처음에 웃었어요. 이 무슨 신종수법의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말이에요. 엄마라면 바로 어제에도 저와 통화를 하고 주말에 새로 생긴 한우집에 가서 밥을 먹자고 약속을 했는데 늘 건강하신 분이라 감기도 잘 안 걸리는 분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건 현실이었어요. 상대방은 차가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미진 씨 듣고 계세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왜... 방금 시신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점심때 회사 직원이 사무실에서 발견해서 옮겼으니 서두르세요. 어떤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남편은 먼 지방 공장에 가 있어서 저보다 늦게 도착했죠. 엄마는 갑자기 어제 퇴근 후 회사 직원에게 문자로 몸이 안 좋아 오전에 좀 쉬겠다는 연락을 보내셨다고 해요. 오후에 출근을 하시겠다고 해서 오전에는 아무도 대표실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엄마 비서분이 엄마가 오후에 오시기 전에 환기라도 시켜야겠다 싶어서 대표실에 들어갔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기겁해서 119로 연락을 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119가 도착했을 때 이미 엄마는 숨을 거두신 후였고요. 아니,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나 혼자 밤중에 사무실에 계시다 돌아가신 것 같다고 했어요.
울다 지친 제가 의자에 주저앉아 있는데 경찰이 다가오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변사 사건이라 보고 조사를 해야 해서요. 평소 지병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너무 건강하셨어요. 흔한 고혈압도 없었고 등산도 자주 가셨는데 그런데 변사라뇨. 병원에서 신고를 했어요. 사인이 불분명하거나 아무래도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요. 저희 엄만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저랑 이번 주에 밥 먹으러 가려고 식당 예약까지 했어요. 가족도 모르는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고민이 있어 보이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경찰은 특별한 외상도 없고 지병도 없었으니 다른 것을 의심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보다 엄만 절대 저와 동생 그리고 손주들과 회사를 두고 다른 마음을 먹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믿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한 사람들의 가족들 역시 그런 말들을 한다고만 했어요. 엄마 사망의 원인은 불명이었어요. 저는 그런 판정을 내린 의사를 부여잡고 통곡을 했죠. 아니,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세상 천지에 그럴 수가 있냐고 통곡을 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제 곁을 떠난 것도 원통한데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자 저를 보다 못한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 나이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지만 전 그러면 부검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어쩌면 독극물이 원인일 수 있다면서요. 엄마가 발견되었을 때 약간의 구토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부검을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저는 알아야 했어요. 이대로 이유도 모른 채 엄마를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부랴부랴 한국으로 날아온 동생과 그리고 남편은 부검을 말렸어요. 아무래도 가족을 부검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죠.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지만 그땐 아무도 저를 꺾을 수 없었어요. 누나, 이러다가 누나만 더 마음고생하고 엄마 편히 못 보내드려. 그만해. 너는 외국에서 편히 살다가 와서 니만 편할 생각만 해? 아니, 이대로 영문도 모르면 나는 오히려 그게 평생의 한이 될 거야. 더 말하지 마. 당신 대체 왜 이렇게 고집 부려? 부검 그게 얼마나 험한 것인지 몰라? 이보다 험해?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지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밤새 혼자 계시게 한 것보다 험하냐고. 당신 엄마라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알았어 누나, 그렇게 하자.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꼭 알아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리자. 진정해.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달랬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만약 자기 엄마였으면 자기는 절대 안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무시했죠. 실제 자기 엄마도 아니잖아요.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까지 그 와중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저를 위로하러 전화를 했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예, 이야기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니 그래? 네,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예, 내가 사실은 어제 꿈을 꿨어. 글쎄 꿈에서 사부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딸 좀 말려달라고 하더라. 눈물을 어찌나 펑펑 쏟으시던지. 네? 정말이세요? 정말 엄마가 꿈에 나와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너 사부인 부검한다며 너 진짜 할 거야?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 뭐라고요? 아무래도 사부인이 부검이 싫어서 자기 육체 좀 손대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려고 내 꿈에 나온 것 같아. 그러니 그만두자. 응? 사부인이 오죽하면 내 꿈에 나오시겠니? 어머니, 끊을게요. 당분간은 전화통화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욕이 나오려는 걸 저는 간신히 참았어요. 기가 막혔죠. 제가 그렇게 나오는데도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사부인이 꿈에 나와서 이만 쉬고 싶다고 울었다라는 둥, 정말 너무 슬퍼 보였다는 둥. 저는 세상에 가끔은 신비한 일이 일어나거나 꿈이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는 개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 대해 신경을 쓰기는커녕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평소 서로 친하거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가 뜬금없이 사돈의 꿈에 나와 서럽게 운다고요?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죠. 저는 더 오기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누구 말을 듣고 저 꼴값을 떠는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바로 끝까지 부검을 반대한 남편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더 밀어붙였어요. 물론 저라고 친엄마의 사인을 알겠다고 부검을 의뢰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겠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진 저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하고 바싹바싹 말라만 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형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지금 경찰서로 좀 오실까요? 주변에는 알리지 말고 혼자 와주세요. 뭔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부랴부랴 달려갔더니 형사는 증거물 봉투에 담겨있는 것을 건네주더군요. 구겨진 작은 쪽지였죠. 저는 눈을 부릅떴어요. 약간 번지긴 했지만 그 쪽지에 적혀있는 필체는 엄마의 글씨가 분명했어요. 고인분이 몸에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엄마 몸에 들어있었다고요? 네, 숨을 거두시기 전에 삼키신 것 같아요.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사인은 중독이 맞았어요. 청산가리 중독이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은 무슨 뉴스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잖아요. 저는 쪽지에 적힌 글씨를 보고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참기 위해 이를 악물었죠. 그 쪽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위가 준 약. 그 이후의 기억은 드문드문 끊겨 있어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는다고 하더니 제가 그랬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한 건 형사의 말이었죠. 짐작하시겠지만 저희는 정미진 씨 남편을 유력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요? 저희 남편은 그럴 이유가 전혀... 저는 여기까지 말하고 입을 막았어요. 며칠 전 엄마가 마음을 바꾸어 회사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꾸면 어쩌냐고 했던 저의 말이 떠올랐죠.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지금 회사를 그대로 물려받게 된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돕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형사님과 상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일단 장례 준비도 해야 하고 엄마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엄마가 지내던 집으로 아이들과 거처를 옮겼어요. 최대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일단 그 집에서 동생과 함께 당분간 지내기로 했죠. 부검이 끝나고 미루어두었던 엄마의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인망도 좋고 발도 넓었던 엄마의 장례식에는 구름과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남편은 그 앞에서 누구보다 서럽고 또 서럽게 울더라고요. 장모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누굴 믿고 살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이 일을 어쩌나. 아이고 이렇게 가시다니요. 남편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장례식장으로 찾아와 목 놓아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언제 저희 엄마와 친분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통곡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던 시아버지도 멀쩡해 보였어요. 제가 몸은 어떠시냐고 물었지만 얼버무리는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그 싹퉁바가지 신우 역시 슬프게 흐느끼는 게 이상하다 생각하니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상해 보이더군요. 그 싹퉁바가지 신우 역시 슬프게 흐느끼는데 이상하다 생각하니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상해 보이더군요. 저는 일단 그들을 지켜보다 시댁 식구가 전부 장례식장에 모인 것을 확인하고 몸이 아픈 척을 했어요. 어지러워 링거를 좀 맞고 오겠다 했죠. 그렇게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저는 기다리고 있던 형사님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요 근래 시댁과 자주 왕래를 했고 최근에는 아예 시댁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일단 가보기로 한 것이죠. 시댁이 사는 집도 사실은 제가 얻어준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저는 남편이 서재로 쓰는 방 노트북을 통째로 형사님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다 나오려는데 신우의 방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무심히 신우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저는 입을 딱 벌렸어요. 형사님, 여기 좀 와보세요. 네? 아니 이건 무슨 쇼핑백이 이렇게나 많아요? 무슨 장사라도 하는 사람이에요? 형사님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신우의 방 안에는 수십 개의 쇼핑백들이 가득했어요. 그것도 전부 다 명품 쇼핑백으로만요. 마치 백화점을 아예 털어온 것 같았어요.
쇼핑백 대부분은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더군요. 저는 시부모의 안방문도 열었어요. 그곳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방 안에도 명품 쇼핑백이 그득했고요. 그러고 보니 거실에도 역시 막 도착한 듯한 비싼 가전제품 택배 박스가 한쪽에 마구 쌓여 있더군요. 일부는 시아버지 앞으로 온 것이었고 또 일부는 남편 앞으로 온 것이었죠. 저는 신우 방과 안방에 있는 쇼핑백을 뒤져 보증서 안에 접혀있는 영수증의 사진을 다 찍었어요. 모든 쇼핑 물품은 전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조용히 장례식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 이후 저희 회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던 재무팀장님을 형사님과 함께 만났죠. 재무팀장님 역시 조사에 협조적이었어요. 저 회사에서 공고사직 당한 거 아시죠? 뭐라고요? 언제요? 대표님 장례식 치러지기도 전에요. 대표님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날 이사님이 부르더니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분명 제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거죠. 이사님이 그동안 몰래 회사 돈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저도 속이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제가 이상하다는 걸 밝혀서 대표님께 보고를 했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몇 년 동안 수억 원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관리하는 부서와 공장, 지점의 경비를 조작해가며 말이죠. 그러다가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평소 꼼꼼하기로 유명한 재무팀장에게 들킨 것이었어요. 팀장님 말로는 점점 횡령 액수가 커져서 최근에는 꽤 큰 금액에 손을 댔고 그래서 지금 회사는 재무 상황이 최악이라고 하셨어요. 까딱하다가는 부도 위기인데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시더군요. 대표님도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이사님은 안 들켰다고 생각했겠지만요. 엄마가 다 알고 계셨다고요? 네, 그래도 이사님이 사위이니 그냥 해임하는 것으로 끝낼지 아니면 경찰에 고발을 할지 고민 중이셨어요. 무언가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팀장님은 그래도 자기가 회사에서 쫓겨나기 전 이 증거는 모아두어야겠다 싶어서 재무제표 파일을 가지고 나왔다며 저에게 파일을 건네주시더군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만약 제 남편이 제 엄마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만 했어요. 저는 엄마 집을 싹 뒤졌어요. 그러고도 나오는 것이 없어서 다시 엄마 사무실로 갔죠. 엄마가 늦은 밤 어두운 사무실에서 혼자 쓸쓸하게 눈을 감았을 사무실로 들어가자 왈칵 눈물이 터지더군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사무실을 뒤졌어요.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쪽지를 삼키실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용기를 내신 우리 엄마라면 분명 무언가가 있었을 거니까요. 그렇게 얼마나 뒤졌을까? 저는 사무실 소파 아래 약통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남편이 엄마를 위해 구입했던 영양제였죠. 다음 날 저는 시댁으로 인사를 하러 갔어요. 미리 연락을 받고 남편은 물론 시부모와 신우까지 전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저희 어머니 상 치르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네 얼굴이 너무 헬쓱해졌구나. 끼니는 잘 챙기고 있어? 네, 괜찮아요. 어머니도 얼굴 수척해지셨어요. 아버지도 몸 안 좋으셨다면서요. 아니야, 괜찮다 나는. 이거 영양제인데요. 엄청 비싸고 좋은 거예요. 어머니 이거 하나를 드셔보세요. 아버님도요. 어머, 그러니? 그럼요. 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아범이 저희 어머님에게도 사준 거라 제가 가지고 왔어요. 평소 욕심 많고 저희 엄마에 대한 질투가 많았던 시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약을 먹으려 한 알 받아 그것을 삼키려는 순간 어디선가 남편이 달려와 약을 확 낚아챘어요. 미쳤어? 이걸 어디서 가져왔다고? 엄마 사무실 정리하는데 새 거가 있더라고. 비싼 거라 가져왔어. 왜? 당신이 저번에 사온 거잖아. 안 돼, 버려 엄마. 제가 평온하게 대답했지만 남편은 어딘가 황급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아, 왜? 니네 장모는 사주고 나는 왜 못 먹게 하냐? 나도 좀 먹자. 시어머니가 다시 약을 들고 입에 넣으려고 하자 남편이 약을 뺐으며 다급하게 외치더군요.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이제야 털어놓는구나.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형사님에게 이야기했죠. 형사님, 들어오세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얼떨떨한 표정으로 있더군요. 남편은 방금 자기가 한 말의 뜻을 그제야 깨닫고 순순히 끌려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멱살을 부여잡았죠.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이 막대 먹은 놈아. 진짜 용서 못해. 아니, 안 할 거야, 이 천벌을 받을 놈. 저는 이렇게 악을 쓰다가 아마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미리 와 있었던 남동생이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으니까요. 경찰 조사로 밝혀진 범행의 전말은 이랬어요. 남편은 엄마가 그날 혼자 사무실에 남아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퇴근하는 척 차를 다른 곳에 숨겨놓고 걸어서 다시 회사로 돌아온 것이었죠. 남편은 CCTV에 찍히지 않고 회사에 들어가는 동선을 파악해 놓았던 터라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몰래 회사로 다시 돌아가 엄마에게로 가 영양제를 권했다 하더군요. 엄마는 의심 없이 사위가 주는 영양제 하나를 받아 먹었고요. 하지만 그건 영양제가 아니라 청산가리였어요. 남편 노트북에는 그 인간이 해외에서 몰래 청산가리를 구입한 내역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먹었다가 바로 몸에 이상을 느꼈고 몸이 마비되는 가운데 영양제통을 어디론가 던지셨대요. 남편은 쓰러진 엄마를 보고 당황해 영양제통은 나중에 챙길 생각으로 일단 도망을 간 거였죠. 하지만 나중에 돌아와 아무리 찾아도 영양제통은 보이지 않고 쓰러져 있는 장모님 보기가 무서워 포기했던 것이라 했어요. 천만다행이었죠. 엄마는 그렇게 몸이 마비되고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종이에 글을 써서 겨우 삼키셨던 것이에요. 나중에 누군가 발견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어떻게 그런 초인적인 힘을 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엄마였어요. 그렇게 전 무사히 엄마의 원수를 잡았고 동시에 그 집안도 박살을 내어버렸어요. 일은 해결되었지만 그걸 해결하는 후폭풍은 쉽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워낙 사안이 심각했던지라 모든 것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요. 저는 전 시댁 식구들이 살던 집은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간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도 조금 넓은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것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배려를 할 만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저는 곧바로 집에서 가족을 전부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입었던 회사 횡령에 대해서 구상권도 동시에 청구했죠. 전 남편이 그간 회사에서 은밀하게 하지만 정말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돈을 빼돌렸더라고요. 처음에는 사고를 친 여동생의 빚을 갚느라 급한 마음에 일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정말 처음에는 곧 갚으려고 했어요. 동생이 카드 빚을 져서 사채를 썼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거든요. 너무 급해서 잠깐만 쓰고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액수만 커졌잖아요. 이게 돈을 한번 빼서 쓰기 시작하니까 멈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서 또 돈이 필요하고 써도 모자랐어요. 전 남편이 처음에는 워낙 돈을 야금야금 빼고 또 그에 맞춰서 회계도 정확하게 맞춰 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공짜로 생긴 돈을 써버릇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은 간이 커지고 더 큰 돈에 손을 대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남편은 나중에는 이상한 생각까지 했다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이 회사가 내 것이 될 건데 지금 미리 돈 좀 쓰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운 거요? 당신이 좀 더 빨리 회사를 차지하려고?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치가 아무래도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전문 경영인 고용을 하려고 사람도 알아보고 다니셨고요. 전 남편 역시 빠르게 눈치를 채고 말았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전 남편이 빼돌린 돈은 거의 대부분 전 시댁과 전 남편의 유흥비, 전 시아버지의 사업비, 전 시모의 생활비, 그리고 전 시누의 사치품 구입비로 허무하게 날아갔더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우리 회사를 회사로 본 것이 아니라 무슨 개인 금고로 보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저는 전 시아버지가 사업을 한답시고 차렸던 회사도 압류를 걸어서 통째로 처분해버렸어요.
그리고 전 신우의 명품 가방이며 옷, 차도 전부 압류해서 처분해버렸고요. 당연히 그 가족의 통장이며 한 푼이라도 모아놓은 전 재산은 전부 다 다시 찾아왔어요. 전 남편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죄는 물론 회사 공금의 횡령과 배임으로 바로 구속이 되었죠. 하루는 전 시어머니와 전 시아버지, 전 신우가 전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빈 적이 있었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들의 얼굴이 출입문 화면에 비치자마자 저는 곧바로 문을 열고 뛰쳐나가 전 시어머니와 전 신우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패대기를 쳤어요. 전 시아버지의 얼굴엔 침을 뱉어버리고 전 신우와 전 시어머니에겐 뺨도 한 대씩 짝짝 올려붙였죠. 뒤늦게 남동생이 따라서 달려나오고 전 시아버지도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그것들의 뺨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멱살을 쥐고 날뛰는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셋은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갔어요. 남동생은 저를 말리다 결국은 저를 껴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저는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 그 인간들을 찢어 죽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말이죠. 제가 법정에 나가는 것도 변호사와 남동생이 말릴 정도였어요. 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판단에 뜯어말려 저는 재판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이혼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어요. 전 시댁은 그야말로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고요. 저는 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이것으로 절대 끝 아니에요. 아직 밀린 돈이 있으니 갚아요. 대체 언제까지 갚으란 말이냐. 갚고 싶어도 당장 어디 판구할 돈도 없어. 그건 당신들 사정이고 돈 없으면 벌어서 갚아. 안 갚으면 니 딸년 진짜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전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를 갈며 하는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어디 변두리 지하 월세방에 근근히 살면서 추징금을 갚는 중이에요. 세 식구 전부 힘들게 살면서 식당 일과 청소 일이며 야간 경비까지 닥치는 대로 하면서 돈을 버는 족족 전부 압수를 당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 또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10원 한 장까지 전부 다 받아낼 생각이고요. 그게 얼마나 걸리든 말이죠. 전 남편은 당연히 구속이 되어서 아주 긴 형량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힌 이후에 감히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적도 있었지만 저는 열어보지도 않고 전부 다 찢어 발겨버렸어요. 그리고 형무소에 연락해 다시는 이딴 편지 받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제 마음이 진정이 되는 날이 온다면 한번 솔직히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도대체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너를 인정하고 잘 살게 해준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돌아오는 대답이래봐야 더럽고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그런 날은 아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일 거예요. 전 남편은 정말 오래 감옥에 있어야 하니까요. 지금은 그 누구도 면회를 가지도 않아 찾는 이 하나 없이 혼자 쓸쓸히 지내고 있는 중이라 하던데 저는 그 인간이 더 외롭고 비참하게 지내며 자기 일을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은 뒤로 회사 분위기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직원들도 갑자기 많이 그만두었고요. 특히 전 남편과 친하게 지냈던 직원들은 거의 다 그만두었죠. 제가 그나마 정신줄을 조금 부여잡은 건 다시 복직한 재무팀장님의 연락을 받고 난 뒤였어요. 아무래도 회사를 부도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었죠. 그 연락을 받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쪽지까지 삼키셨던 건데 저는 그 다음 날로 바로 회사로 출근했어요. 그리고 바로 일에 파묻혔어요. 그리고 어찌저찌 지금껏 회사를 무사히 운영해 오는 중이고요. 남동생도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에서 음악 생활을 다시 시작해서 지금은 연주단에 들어가 자리를 잘 잡았어요. 곧 결혼도 할 예정이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뭔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1년 만에 다시 일으켰죠. 저는 회사를 페인트뿐 아니라 물감도 같이 생산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1인 인테리어 붐에 착안해 집안에서 혼자서도 쉽게 칠을 할 수 있는 페인트를 개발했고요.
덕분에 지금은 회사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탄탄해졌어요. 저는 그렇게 저희 회사에서 만든 물감으로 엄마 얼굴을 그리며 작가의 꿈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물감 테스트 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엄마의 얼굴과 아버지의 얼굴을 그리다 보면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문득 가끔은 딸은 엄마의 팔자를 담는다는 엄마의 말이 떠오르곤 해요. 물론 저는 반은 담고 반은 담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굳건했던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처럼 앞으로 더욱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잘 살아보려고 해요. 이런 저의 결심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더욱 단단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빌어봅니다. 감사해요.